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뭐 10배, 100배 수준으로 앞으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3,000개 순유입으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이 시점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그럼 만약 4억의 김프가 25%까지 붙으면은 그때는 5억이죠. 네, 이번에 13F를 통해서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이 많이 드러났죠. 총 937개 기관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 현물 ETF 투자 금액 중 20%도 되지 않습니다. 한 18.7%.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 뭐 패밀리 오피스나 사모펀드 수준이겠죠. 이런 데서 들어온 돈이 80% 이상이고, 여전히 본격적인 기관의 투자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억 7천만 달러 투자를 한 게 드러났는데, 근데 2억 7천만 달러가 하면 수천억이잖아요. 하나로 하면은 3, 4천억이니까 엄청난 돈 같은데, 모건 스탠리 운용 자금의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만 담근 거예요. 아직 발만 담근 거고, 피델리티나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몇 개 펀드, 자신들이 운용하는 수많은 펀드 중에 몇 개 정도에서 그냥 뭐 0.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만 담근 수준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투자 규모가 많은 기관들이 뭐 서스퀘어나 같은 5,500억 달러를 운용하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관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기관이 뭐 0.1% 또는 그것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냥 발만 담근 그 정도, 그러니까 테스트만 해본 거죠. 그 정도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아직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20%도 안 들어왔고, 특히나 모건 스탠리나 UBS 같은 대형 기관들의 자산은 0.1%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펀드의 포트폴리오 할당을 일단 시작을 하면은 1에서 3% 정도는 할당을 해요.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 0.01% 수준인 이 할당량이 그거의 뭐 10배, 100배 수준으로 앞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돈보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죠. 네네. JP모건이 매수를 했는데요. JP모건은 이미 블랙록의 AP죠. ETF 브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ETF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중간에 들어가는 약간 완충제 같은 역할인데, 이 AP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AP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고, 다만 이번에 은행들이 본인들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미 AP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JP모건도 앞으로 이 수탁 사업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로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거냐 암호화폐 관련해서 훨씬 더 사업을 넓혀갈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고 돈이 되면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다 현재 있는 경영진들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세대 교체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객들도 세대 교체가 되죠. 현재 미국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면 어디로 가나요? MZ세대로 가잖아요. 근데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가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럼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손가락 빨다가 망할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고객이 선호하는 자산이 바뀌면 이 은행들이 추구하는 자산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전초 단계다. 그러니까 징조를 조금 보여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3월 초에 74,000달러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한 3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현물 ETF도 차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면서 순유입과 순유출이 거의 제로였어요.
보니까 유입 유출이 없었던 거죠. 계속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다시 순유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유입량도 유의미한 게 하루 평균 3,000개가 유입이 됐습니다. 순유입으로.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를 지나서 하루 900개씩 생산되던 코인이 지금 하루 450개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3,000개를 다시 ETF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루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7배를 ETF가 흡수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갑자기 가져간다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거래소에 재고가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지난 우리가 한 4-5달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결국 가격도 크게 올랐듯이 그 마찬가지의 효과가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고요. 네, 원래도 전고점 영역, 그 다음에 반감기 영역에서는 조정이, 특히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 모두 평균적으로 한 3달에서 많게는 4달 정도 반감기 이후에 횡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감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공급 충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거래소에 재고가 있는데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영향이 나타났는데 최소 1개에서 많게는 2개 분기까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또 그 반감기와 전고점 저항이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전혀 이상한 수준이 아니고 이미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반감기를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반감기 이후에 가격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이번 사이클이 딱 그 평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과거 역사와 비교해서 이상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의 효과도 오히려 올 3분기 정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반감기 이후 공급 충격이 오는 게 1개에서 2개 분기 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4월에 2분기 초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이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3분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3분기 이후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돈들은 전부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고, 기관들은 자산평가 기간이 2개, 3개 분기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산이 들어오는 것은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한 3개 분기 정도부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승인됐으니까 마찬가지로 9월, 10월, 3분기 이후부터로 볼 수 있죠. 그럼 이때부터 이 대형 기관들,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정말 큰 기관들, 운용자산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는, 조 달러가 넘는 그런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3분기 이후.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젠가요? 빠르면 9월, 느리면 11월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3,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도 3분기 이후. 그러면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 효과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 ETF를 통한 대형 기관들의 진짜 큰 손들의 자금 3분기 이후부터 들어와. 그 다음에 유동성 확장, 금리 인하 3분기 이후부터 시작돼. 이 3개가 모두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올 3분기 이후 한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강력한 슈퍼사이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보수적으로도 10만 달러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실망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봐야 지금 가격 2배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도 제가 분명하게 적어놨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은 반감기 이후 6개월이 아니고요. 그 이후라고,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라고 제가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그 페이지 2부터가 바로 올해 연말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 그리고 그걸 지나서부터가 진짜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는 포물선 상승을 합니다. 이게 보통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올 연말에서 내년 초 그 정도부터예요. 이 시점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쭉 오르는 그런 느린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상승은 뭐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네.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면 안 좋아요. 어. 그럼 사이클이 언제 빨리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천천히 가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하고 반감기 후반전에 진짜 불장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사이클 때 반감기 이후에만 9배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지난 사이클의 절반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잖아요. 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를 64,000달러로 맞았으니까 그거에서 4배에서 5배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30만 달러 어. 근처까지도 내년 최고점에서 네. 최고점 기준으로 네. 그 정도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 환율로만 해도 4억이고 또 김프가 저는 불장에서 지난 사이클 불장 최고점에서 25%까지 봤거든요. 아. 그럼 만약 4억에 김프가 25%까지 붙으면은 그때는 5억이죠. 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만큼 김프가 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프가 붙었던 것에 굉장히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네.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세금이 없다는 것도 김프가 붙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 세금 없는 만큼 더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미확정이긴 하지만 2025년에는 세금이 생길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세금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지난 사이클만큼의 그런 말이 안 되는 김프는 안 붙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 좀 감안해야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네, 정치관들은 결국은 표를 얻고자 하는 거고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거의 없었죠. 암호화폐 투자자가 10%도 안 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20에서 25%. 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암호화폐 쪽을 놔줘서는 안 되겠다. 거기다 트럼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죠.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하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대선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통화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늦으면 11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봤다시피 이 외부적인 외압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외압이 만약 SEC에 가해진다면 SEC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11월에 금리 인하할 거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죠. 네. 네, 분명히 선거 직전에 무언가 한번 시장을 이렇게 크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확장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의 기조 자체가 반암호화폐 기조에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향후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왜냐하면 규제 이런 거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정책의 전환 등이 또 암호화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전후로 해서 유동성의 확장과 정책의 도움 이 두 가지가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꽤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한국 쪽에 이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이 없으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현물 ETF를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현물 ETF가 직접 등장을 하거나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빠르게 친암호화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밸런스 시트에 대차 대조표에 넣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 많이 차이가 있고 캐나다에서도 ETF가
이미 예전부터 미국보다 더 전부터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도 ETF가 등장을 했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ETN이 나오죠. 예, ETP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과 규제가 암호화폐를 잘 아우르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꽤 많이 후진에 속하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거래량이 많은 거는 현물이고요. 해외는 다 선물 위주로 돌아가요. 네.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국은 후진적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뭐 2위 수준이 아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세금이 없다는 것도 선진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후진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정책이나 규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으니까 나몰라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몰라라인 상태에서 정책과 규제는 그대로 나몰라라인데 세금만 받겠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일단 세금 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미확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전에 알려진 바로는 뭐 올해 말에 팔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2024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매입 기준가를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비트코인이 2억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 비트코인을 1억에 샀다 하더라도 내 매입가는 2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팔았다 살 필요 없죠. 네. 다만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다.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110만 개 물량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를 찾아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가 쥐어지는 거죠. 만약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더라도 보유세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뭐 약간의 법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보유세를 매기면 비트코인 팔아야 되겠죠. 비트코인으로 세금 받으면 괜찮지만 비트코인을 안 받을 거예요. 아마 달러로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폭락을 할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던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던지겠죠. 그런 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나갈 거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진짜로 안 팔지는 모르겠죠. 본인도 아마 떨려서 팔 거예요. 나서서 팔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다 겁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그 공포가 대단합니다. 저는 이 80% 꺾이는 거를 몸소 한 두어 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제가 뭐 논리적으로 비트코인 얼마나 그 확신을 합니까? 저도 흔들려요. 네. 저는 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저도 고민을 해요.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이게 아무리 논리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에 좌우돼요. 남들의 시선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정도인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지나갈 거라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내가 그 비를 다 맞을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죠. 빨리 팔고 일단 잠시 쉬었다가 쉬었을 때 힘들죠. 그러니까 채굴이 그렇게 막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선스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누구나 채굴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다만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나라마다 전기세가 너무 다르니까 아주 싸게 전기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일단 비트코인 수입은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가격이 2배로 올라주면 이전하고 똑같은데 아직 2배로 안 올랐잖아요. 지금은 버틸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면 가뭄이라고 볼 수 있죠.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특히 비트코인 비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채굴자들한테 좋은 게 비트코인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채굴자들한테 나쁜 게 비트코인한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두 개를 별개로 보셔야 돼요. 이건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가뭄이 와서 떨어져 나간다? 비트코인한테 좋은 일입니다. 변동사항 없고요. 우리가 지금 모멘텀이 꺾인 이유가 바로 마운트 곡스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감기를 통해 줄어드는 물량이 대략 10만 개 정도인데요. 14만 개가 이제 10월에 쏟아질 게 예상이 되죠. 물론 그 자체는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이제 그게 반감기 효과를 상쇄하니까. 그러나 반감기 효과라는 건 누적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제 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올해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비트코인은 치솟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가격 얼마 안 꺾인다?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대기하고 있던 매수가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을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10월이 그 한도거든요. 마운트 곡스 물량.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안정적인 컴퓨터인지 자체가 지금은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제 안정화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요.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자 컴퓨터 가지고 뭐 했으냐.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푸는데 굉장히 탁월한 컴퓨터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모빅 생태계에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내성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얘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 안 났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세계 최초 거야 아마 그 비트코인을 양자 컴퓨터 테스트해보는. 예. 근데 뭐 IBM 컴퓨터인데 그렇게 사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진짜 내가 하나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송도에다 건물 하나 짓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가. 그게 양자를 안정시키려면 극조원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아예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국내에 없어요. 시간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된다면 그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망가질 거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의 개발 속도나 이게 문제는 아니고 언젠가 개발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거든요. 언젠가 개발됐어. 망가지나? 안 망가져요. 비트코인은 그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비밀키를 다 해킹할 수 있다. 그럼 비밀키 시스템 바꿔야죠. 비트코인을 집이라고 하면 비밀키는 그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같은 거거든요. 도어락이 우리가 암호화폐지만 그 도어락이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도어락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참 자꾸 착각을 하죠. 채굴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굴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뭐 엄청나게 빨리 한다. 그러면 다른 채굴 기계를 압도하겠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비용의 문제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엄청 싸져야 돼요. 양자 컴퓨터 싸져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비싼 상태에서 채굴 독점해 봐야 비싼 거 자기가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비싼 걸 가지고 채굴해서 독점해 봐야 자기가 그 비트코인을 파괴하면 자기만 손해죠. 비용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채굴에 투입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내려오면 남들도 양자 컴퓨터 돌리겠죠. 비트코인은 기술로 만든 거지만 공학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티오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묘하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막연한 기술이 나타나서 비트코인이 망가지고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 게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겠지만 인문학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게 게임 티오리라는 게 인간들의 게임이거든요. 그냥 비트코인의 기술은 그 인간들이 쓰는 그 게임의 툴인 것 뿐이고요. 이 게임의 틀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양자 컴퓨터를 한 명만 쓰고 되게 싸게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 혼자 한 명만 쓴다면 독점이 맞아요. 근데 비싼 양자 컴퓨터를 혼자만 쓰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 것이냐? 안 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가 양자 컴퓨터로 다 채굴을 거의 독점한다 치고 자기가 비트코인을 파괴할 거냐? 자기 손해가 아닐까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싸지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양자 컴퓨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굴 시스템이라는 건 게임 티오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좀 다른 맥락이고 양자 컴퓨터로 채굴한다 그래가지고 채굴량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0분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 써가지고 엄청나게 채굴을 빨리 해버렸다. 그럼 2주 후에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평균 10분에 맞춰지는 거죠. 제가 AI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다는 모르는데 대충 생각해보면 이제 신원 문제가 생겨요. AI가 지금 잘하는 게 온라인에서 가상의 인물을 아이덴티티를 부여해갖고 실제하고 구별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산의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고요. 그 신원 인증을 하는 기술이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오히려 블록체인의 그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내 자산과 신원을 지키려면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게 비트코인의 큰 장점이지만 그가 비트코인과 함께 사라졌다는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110만 개 비트코인은 돌아올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10만 개를 갖고 사라졌다는 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선택한 거죠. 자기 명예보다. 그러면 돈을 왜 선택했을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추론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설이 되는 건데 넷플릭스 드라마가 되는 건데 제 추론에 의하면 가족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가족들한테 배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사토시 시절에 비트코인이 움직여요. 사토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움직인다는 뉴스가 뜨면 한 1, 2주 가격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뉴스 늘어나고 있어요.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뉴스를 찾아보시면 사토시 이어로 코인 그러면 뉴스가 쫙 뜰 거예요. 그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1000개인가가 움직였는데. 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상은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격이 좀 침체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주변이 그 누가 됐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여태까지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봐왔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더 강해져 돌아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가 모른 척하고 살 것인지. 내가 몇 개 사갖고 투자해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개인한테는. 근데 그 너머를 보셔야죠. 비트코인과 함께 살아갈 건지 비트코인이 있지만 나하고는 무관한 거야 라고 계속 우기면서 살 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게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도 내놓기는 해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캠프에 그 비트코인이나 어떤 크립토 커런시에 굉장히 뭔가 지식이 많은 그리고 경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야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할 것 같고, 트럼프가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그 매사리 보고서에 연말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따로 정치 섹션을 만들어서 워싱턴에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당선돼야 가상자산 친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워싱턴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거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라이언 셀키스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런 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냥 대놓고 나는 프로 크립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상자산으로 뭔가 지원금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선되면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는 맞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이더리움이랑 막 솔라나 가격이 엄청 오를 때 이더리움을 솔라나가 앞지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 답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시총 기준에서 솔라나의 정말 몇 배나 되는 자산이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라나가 뭔가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거,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솔라나 가격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의 넥스트 타자,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성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올해 안에는 솔라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ETF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내년이나 돼야 그러니까 다른 ETF에 대한 어떤 신청이라던가 이런 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솔라나가 지금 어렵냐? 이건 아니고, 실제로 뭐 솔라나가 최근에 파이어 댄서라고 솔라나의 어떤 확장성 개선을 하는 어떤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인데, 이게 약간 파이어 댄서랑 2024 이니셔티브랑 약간 솔라나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쯤에
진짜 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뭐 정체되어 있다 이것보다는 솔라나는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디파이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또 봉크라는 밈코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를 아직까지는 뭔가 이더리움보다 완전 못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각 네트워크별로 어떤 발전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유틸리티 같은 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쪽에서 뭔가 제가 업데이트 드릴 만한 부분은 뭐 리플도 최근에 이제 CLO 같은 분 아니면 CEO는 나와서 뭐 이제 SEC는 증권성 쪽에서 다 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CLO는 나와서 리플과 SEC 간 소송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SEC 간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업데이트가 추가된 건 없지만 그래도 소송이 이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의미 같아요. 2017년도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CO 붐이 엄청 일어나면서 정말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했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알트코인보다는 아무래도 그때 뭐 디파이, 뭐 NFT 이런 뭐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이 좀 집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관련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는 ICO 붐 때문에 정말 뭐 알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면 2021년은 그거랑 약간 다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은 지금 당장 뭔가 업데이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새는 또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횡보한다거나 주춤할 때 알트장이 온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이제 밈코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 분석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하나는 증권성 시비. 아무래도 이런 POS나 뭐 DPoS 기반 자산들이 이제 증권으로 걸리게 되면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거니까 그런 게 분명히 투자 요인으로서는 투자 요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호재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약간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했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는 않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추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밈코인인데 어떤 분석이 있냐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라던가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성행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밈코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확 관심을 받고 가격 확 올랐다가 또 확 내려가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일단 메이저 밈코인들은 좀 다르지만 이런 어떤 신생 약간 새롭게 만들어진 밈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밈이라던가 아니면 결속력 이런 게 조금 약하다 보니 빠르게 폭등했다가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밈 코인에 리테일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트코인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더뎠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그 쓰레기다 99%는 쓰레기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다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부실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99%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1%, 그 1% 정말 신생 그리고 유망한 프로젝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과한 레버리지 하지 않고 각 자산의 펀더멘탈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알트코인의 특성을 좀 잘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다른 어떤 라이벌 자산,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왜 자꾸 멘션이 되고 뭐 주요 라이벌이라고 취급되는 자산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르고 왜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셔도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증권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FIT21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뭔가 생태계가 좀 확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ETF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가 있는 코인을 딱히 이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알트코인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보자면 이게 이더가 어떻게 승인됐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스테이킹이 빠진 게, 이더가 그렇게 승인이 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도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테이킹을 좀 이렇게 누락시킨 거, 이거는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2대1, 그리고 나머지 정말 제가 뭔가 궁금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진짜 소액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제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그냥 가끔씩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2대1인 것 같아요. 저라면 이게 특히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여러 약간 신뢰성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를 했는데 덩어리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론 수익도 크겠죠. 수익도 크겠지만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손해를 봤을 때는 또 확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목돈을 거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신입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저는 적립식으로 매달 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좀 정기적으로 소액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익적으로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손해가 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드린 정보가 이제 뭐 투자 결정이라거나 가상자산 이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가상자산 시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